담보물권 좀 하겠습니다. 유치권하고 저당권 두 개가 있고요. 지금까지 봤던 용익물권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담보의 뜻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담보는 그냥 간단하게 채권 우선 변제 확보 줄임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자 같은 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냥 담보, 채권 우선 변제 확보 이렇게만 머릿속에 생각하세요. 채권 우선 변제 확보가 왜 필요할까? 채권은요 두 가지 원칙, 채권자 평등주의하고요 채권 선이행주의라는 게 있어요. 무슨 뜻이냐? 채권은 누가 먼저 돈을 빌려줬는지, 누가 많이 빌려줬는지, 채권자와 채무자가 친한지 안 친한지 이런 거 따지지 않고 평등해요. 평등하기 때문에 먼저 받는 사람이 장땡이에요. 자, 돈을 빌려준 사람이 둘이 있어요. 가백에 1억 빌려준 사람이 있고 5천 빌려준 사람이 있어요. 누가 먼저 받을까요? 1억 빌려준 사람과 5천 빌려준 사람? 먼저 받는 사람이 장땡인 거예요. 누가 먼저 받는다 법적으로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채권자들 중에는 법적으로 좀 먼저 받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생기게 됩니다. 그런 제도를 담보제도라고 하는 거예요. 채권이라는 것 자체가 평등하고 뭐 법적으로가 아니라 먼저 받아내는 사람이 장땡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먼저 받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게 되고 그걸 담보라고 한다. 두 가지가 있어요. 인적 담보라고 해서 사람을 통해서 먼저 받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보증인 제도예요. 채권자 중에는 5억, 1억 빌려준 사람과 5천 빌려준 사람인데 1억 빌려준 사람이 채무자가 데려온 보증인하고 보증계약을 해놨다면 나중에 이 채무자가 돈 못 갚겠다고 나자빠졌을 때 이 5천만 원 빌려준 사람은 받을 길이 막막해요. 근데 보증인 세운 사람은 어때요? 보증인한테 가서 갚으라 그러면 돼요. 그러니까 보증인을 통해서 어쨌든 변제를 받는 방법이 이 보증인을 세우지 않은 사람보다 우선해서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인적 담보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가 물적 담보인데요. 물적 담보는 채무자나 제3자가 채권자한테 물건을 제공을 해요. 그럼 채권자는 그 물건을 지배를 하는데 사용을 하거나 수익을 하거나 하진 않아요. 채권자가 물건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는 않고요. 뭐를 지배하느냐? 교환 가치를 지배해요. 교환 가치를 지배한다는 건 이런 뜻이에요. 채권자가 물건을 이렇게 지배하고 있다가 쓰지는 않고 가지고 있다가 채무자가 돈을 못 갚으면 돌려주면 되고요. 못 갚으면 이걸 경매를 넣어서 그 경매 대가로부터 이 경매 대가가 나오면 채권자들이 달려들겠죠. 그 달려든 채권자들보다도 먼저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는 요거를 교환 가치를 지배한다라고 해요. 그럼 보세요. 채권자가 물건을 지배하고 있으니까 물권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물건을 사용 수익할 목적으로 갖는 게 아니고 자신의 채권을 우선 변제가 받을 목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선 변제를 아까 뭐라 그랬어요? 담보라 그랬죠. 그러니까 합쳐서 담보 물권 이렇게 되겠죠. 이 물적 담보 수단이 바로 담보 물권이 되는 거예요. 이 담보 물권이 크게 두 개가 있어요. 민법에 있는 걸 전형 담보 물권이라고 해요. 전형 담보 물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있어요. 이 전형 담보는 말 그대로 요거예요. 목적물을 뭐 해서 경매를 넣어서 우선 변제를 받는 이런 게 전형 담보 물권이에요. 그런데 이 경매 절차가 시간도 오래 걸리고 복잡해요. 그러다 보니까 채권자들 중에는 채무자가 물건을 제공하면 일단 받은 다음에 채무자한테 네가 돈을 안 갚으면 나 이거 경매 안 넣는다. 그냥 내가 소유권을 가져가겠다. 요렇게 하는 사람 채권자들도 나타나요. 이거보다 훨씬 절차도 간단하고 시간도 굉장히 빠르죠. 이 경매 절차 같은 건 법원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시간도 오래 걸리고 자신 채권을 다 회수 못할 수도 있지만 물건 잡고 있는 사람은 돈 못 갚으면 이거 소유권 내가 가져간다 이런 식으로 어디 가면 많이 볼 수 있어요 이거? 이런 채권자들 어디 가면 많이 볼 수 있어요? 강원랜드 앞에 가면 많이 볼 수 있어요. 거기 가면 이제
그쵸? 갔는데 돈 다 털리면 타고 간 자동차 맡기잖아요. 맡긴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록이고 하나 서류까지 다 맡겨요. 맡겨놓고 돈 못 갚으면 그냥 가져가 버려요. 이렇게. 그런 채권자들도 있게 됩니다. 이렇게 물건을 지배하고 있다가 채무자가 돈을 못 갚으면 이런 절차가 아니고 아예 채권자가 소유권을 가져가 버리는 이런 형태의 담보를 비전형 담보 또는 변칙 담보라고 하는데요. 이게 가등기 담보, 양도 담보, 매도 담보라는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가등기 담보, 양도 담보, 매도 담보. 위에 거는요. 민법에 있어요.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 밑에 게 문제예요. 자, 강원랜드 갖고 500만 원을 빌린다. 자동차 얼마짜리 맡길까요? 1000만 원, 2천만 원짜리 맡겨요. 그리고 500만 원을 못 갚으면 그냥 1000만 원, 2천만 원짜리 가져갑니다. 차액을 채무자한테 돌려주냐? 안 돌려줘요. 그러다 보니까 요 놈은 채권자가 폭리를 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겠죠? 1억 빌려주고 3억짜리를 잡아요. 안 갚으면 3억짜리를 가져가 버려요. 그럼 차액 2억을 채무자한테 돌려주냐? 안 돌려줘요. 그러니까 폭리를 취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특별법을 만들어놨어요.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그래서 이 가등기 담보법은 기본적인 뼈대가 채무자가 돈을 못 갚으면 담보물의 소유권을 채권자가 가져가라. 대신 차액을 청산해라. 이게 가등기 담보법의 핵심적인 뼈대가 되는 거예요. 네? 채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걸 막질 않아요. 그건 어차피 그렇게 굳어져 있어요. 소유권은 취득하되 빌려준 돈과 목적물, 네가 소유권을 취득한 목적물의 가액의 차이가 있을 텐데 그 차액을 채무자에게 청산해줘라. 정산해줘라. 그게 가등기 담보법의 뼈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개가 다 우리 시험범위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경매 절차가 중요한 거고요. 요거는 청산 절차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겠죠? 그래서 가등기 담보법에서 핵심적으로 나오는 게 청산 절차와 관련된 조문하고 판례가 나옵니다. 가등기 담보법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게. 어쨌든 이런 형태의 담보제도가 있다. 그리고 전형 담보제도 중에서 질권을 뺀 나머지 두 개하고 비전형 담보 세 가지. 이게 우리가 앞으로 공부해야 될 담보 물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또 하나 보실게요. 보세요. 갑이 아파트가 있어요. 이걸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립니다. 1억. 은행은 아파트에다가 저당권이라는 걸 설정을 해요. 그리고 갑이 1억을 갚으면 좋은데 안 갚으면 은행은 저 아파트를 저당권이라는 권리에 터잡아서 거기에 기초해서 경매를 넣어서 우선 면제를 받게 됩니다. 그렇죠? 이때 저당권자와 같은 담보물권자는 반드시 필연적으로 채권을 갖고 있죠. 예? 자, 요 채권하고요. 갑에게 돈을 빌려준 개인이 한 사람이 있어요. 1억을 빌려준 사람. 근데 이 사람은 갑을 그냥 믿고 빌려줬어요. 담보를 안 잡았어요. 그럼 이 벽이 갖고 있는 1억 채권하고요. 은행이 갖고 있는 이 1억 채권. 똑같은 1억 채권이지만 좀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이건 그냥 담보 없이 빌려줬으니까 나중에 목적물 경매대가에서 이 채권을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없지만 요거는 나중에 경매가 되면 저당권에 터잡아서 이 경매대가에서 얘보다도 우선해서 받아요. 결국 은행이 갖고 있는 1억 채권은 저당권이라는 권리에 의해서 우선 변제가 확보가 돼 있죠. 그러니까 요 저당권에 의해서 우선 변제가 확보가 되어 있는 이 채권을 요 병이 갖고 있는 일반 채권과 구별해서 피담보 채권이라고 부르게 돼요. 담보되는 채권. 우선 변제가 확보되어 있는 채권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이 피담보 채권과 요 저당권이라는 담보 물권은 당연히 뗄래야 뗄 수가 없겠죠. 뗄래가 뗄 수 없는 관계가 됩니다. 이 저당권이라는 담보 물권은 저 피담보 채권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권리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피담보 채권과 저당권을 포함하는 담보 물권은 공통적으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게 되고 그걸 담보 물권의 통, 유, 성이라고 불러요.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질 이렇게 불러요.
통유성. 이 통유성이 3개가 있습니다. 4개가 있습니다.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 물상, 대위성. 4가지 권리가 있습니다. 자, 부종성은 채권이 존재해야 담보물권도 존재한다. 이게 부종성이에요. 따라서 채권이 소멸하면 담보물권도 당연히 소멸한다. 이게 부종성이에요. 단 이 부종성의 예외인 권리가 근저당권이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어쨌든 기본이 부종성이에요. 채권이 존재해야 담보물권도 존재. 따라서 채권이 소멸하면 담보물권도 소멸. 그러니까 요 상황에서 갑이 은행에 1억을 갚아버리면 이 저당권은 그냥 소멸하게 됩니다. 뭐에 의해서? 부종성에 의해서. 이렇게 돼요.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수반성은 이 1억 채권을 팔면 이것도 함께 팔려요. 채권이 타인에게 이전되면 담보물권도 함께 이전이 됩니다. 그걸 수반성이라고 합니다. 불가분성. 갑이 9,900만 원을 갚아요. 100만 원이 남았어요. 근데 갑이 그 100만 원을 못 갚아. 그럼 이 은행은 갑의 아파트 101호 전체를 경매를 넣어요. 101호 중에 100만 원어치만 경매를 넣는 게 아니라 전체를 경매 넣어요. 그 말은 담보물권은 채권이 일부만 남아있다 하더라도 목적물 전체에 여전히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 성질을 불가분성 이렇게 불러요. 채권이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설령 조금만 남아있다 하더라도 목적물 전체에 대해서 담보물권의 효력이 미친다. 이걸 불가분성 이렇게 부릅니다. 마지막으로 물상지성. 갑소유 토지가 있고 여기에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주면서 저당권을 설정을 딱 해놨는데 이 땅이 댐이 만들어지면서 수몰이 되어버려요. 그럼 얘는 소유권 상실했고 저당권도 사라지죠. 근데 얘는 보상금을 받아요. 근데 얘는 아무것도 못 받아. 억울하죠. 또 갑이 받게 되는 보상금에 대해서 얘뿐만 아니라 다른 채권자들도 득달같이 달려들어갖고 돈 내놓으라 그래요. 이럴 때 저당권자도 다른 채권자들하고 똑같이 가가지고 말이죠. 네? 줄 서서 받아야 된다. 그럼 뚜껑 열리죠, 얘. 얘 뚜껑 열리잖아요. 다른 채권자들은 우선 변제권이 없었는데 이 땅만 멀쩡히 있었더라면 얘가 돈을 못 갚게 되면 경매 나갖고 얘네들보다 여유 있게 먼저 돈을 받을 수 있었는데 느닷없이 예상 못하게 수용이 됨으로써 얘는 이 보상금에 대해서 다른 채권자들하고 똑같이 변제를 받아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민법은 담보권의 목적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되거나 공용징수가 되고 공용징수가 수용입니다. and 이 목적물을 대신하는 가치 변형물. 호랑이가 죽어서 남기는 거 가죽을 남기듯이 담보 목적물이 멸실훼손 공용징수 되면서 남기는 거. 보상금, 보험금 같은 거. 그 보상금, 보험금이라는 목적물의 가치 변형물 위에 담보물권이 여전히 대신하여 위치를 잡게 됩니다. 이걸 물상대위라고 해요. 그래서 이 저당권자는 저 보상금 따위로부터 다른 채권자들보다 먼저 자신의 채권을 회수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걸 물상대위 이렇게 불러요. 이렇게 네 가지 성질입니다. 기본적으로 자, 담보물권을 공부하기 전에 여기에 이제 기본적인 아주 기초가 되는 내용이니까 이걸 일단 머릿속에 세팅을 딱 하고요. 그리고 이제 유치권 쫙 보면 됩니다. 유치권 뜻이 있을 것이고요. 특징이 있을 거예요. 유치권 취득이 나오는데요. 담보물권은, 용익물권은 취득이라는 타이틀로 보통 나오는데 담보물권은 취득이라는 타이틀보다는 성립이라는 타이틀로 많이 나와요. 취득을 말하는 거예요.
담보물권이 성립해서 손에 넣는 거겠죠. 그럼 당연히 이것도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뭐하고 뭐 법률 행위에 의한 경우와 법률 규정에 의한 경우가 있게 될 거예요. 진짜 성립 요건이 하나 나와요. 네 번째로 효력이 나오는데요. 이 효력도 별거 아니에요. 유치권자의 권리, 유치권자의 의무 이렇게. 다섯 번째로 유치권 소멸, 사유가 나옵니다. 자, 유치권은 이렇게 세팅이 5개. 저당권보다 양이 한 3분의 1에 불과한데 문항수는 똑같아요. 2문제씩 나오니까 유치권을 철저하게 좀 봐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어떤 게 유치인지 보겠습니다. 갑이 말을 한 마리 길러요. 그런데 이 말이 고삐를 풀고 나가가지고 을의 농작물을 훼손시켜서 을이 100만 원 손해가 생겼어요. 당연히 을은 말 주인인 갑에게 100만 원 손해배상하라 그래야죠. 예? 다행히 농작물을 마구 훼손시키는 말을 얘가 잡았어요. 잡아서 집으로 질질 끌고 와서 현재 말을 점유하고 있어요. 갑이 말을 찾으러 왔어요. 말 달라 그래. 을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 말이 내 농작물을 훼손시켜서 나에게 100만 원의 손해가 생겼다. 그거 갚아라. 갑은 갚는 거고 말부터 내놔. 이때 을은 100만 원 갚을 때까지 말 못 줘. 말을 점유하면서 뭐 할 수 있어요? 반환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예? 갑이 을에게 자동차 수리를 맡겼고 수리비가 20만 원이 나왔어요. 갑이 자동차를 찾으러 왔습니다. 자동차 내놔! 라고 말을 해요. 갑이. 을이 수리비 20만 원 달라 그러겠죠? 갑이 수리비는 수리비고 일단 자동차부터 내놔. 그럼 당연히 을은 이 자동차를 점유하면서 수리비 줄 때까지는 자동차 못 돌려줘. 라고 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내가 받을 돈이 있는데 그 돈을 받을 때까지 이 물건은 못 돌려주겠다. 라고 하는 권리를 유치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유치라는 말이 요거를 줄인 말이에요. 점유 및 반환 거절. 같은 말이에요. 이게. 유치가. 유치라는 말 자체를 뭐라고 하면 된다고요? 점유 및 반환 거절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법적으로 유치권의 뜻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을이라는 사람 입장에서는 갑소유 말이나 갑소유 자동차라는 물건을 점유하고 있죠. 그렇죠? 물건을 점유하는데 왜 점유하냐? 이 물건, 말이나 자동차 때문에, 그 말이나 자동차 때문에 을이 갑에 대해서 채권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이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고 그래요.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을에게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현재 있어요. 받아야 되겠죠? 이걸 받을 때까지 이 물건을 유치할 권리. 요게 민법상 유치권의 뜻이 됩니다. 물론 민법에서는 이 물건 외에도 유가증권까지를 포함하고 있는데 유가증권은 우리 시험범위 없으니까 생각하지 마시고 물건만 생각하세요. 물건에 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는 자는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법 302조에서. 그걸 유치권이라고 합니다. 어렵지 않죠? 많아요, 이런 거. 세탁비 안 주면 세탁물 안 줘요. 똑같아요. 예? 구두 닦았는데 구두 닦은 값 안 주면 구두 안 줘요. 다 이런 거예요. 근데 이 유치권은 일단 뭐 여러 가지 특징이 있고 중요한 특징들이 많은데 오늘은 하나만 기억합니다. 하나만. 유치권의 특징 딱 하나만. 특징이 여러 개가 있고 중요한 특징들이 또 있긴 있는데 하나만 기억합니다. 하나가 뭐냐? 지금 갑과 을 사이에
미리 말이 농작물을 훼손시키거나 자동차 수리비를 안 주게 되면 그걸 받을 때까지 말을 유치하거나 자동차를 유치하기로 계약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없어요. 계약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른 유치권을 갖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법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법에서. 그래서 이 유치권은 무슨 담보물권? 법정 담보물권. 우리 저당권과 차이를 보세요. 저당권은요, 보세요. 갑이 은행과 돈 빌리는 계약을 하고 저당권을 설정하기로 계약을 하고 그래야 저당권이 생기죠. 즉 당사자 간에 약정을 통해서 생기는 거예요. 약정, 계약을 통해서. 그러나 유치권은 당사자들 계약을 통해서 생기는 담보물권이 아니라 법정 담보물권입니다. 그러면 전당포 주인이 갖는 질권과 차이가 확연히 드러납니다. 질권도요. 전당포 주인 생각해 보세요. 빌려간 돈 갚기 전에는 전당물 돌려줘요, 안 돌려줘요? 안 돌려줘요. 그러니까 전당포 주인도 돈 갚을 때까지는 물건을 점유하면서 반환을 거절해요. 내용이 뭐하고 똑같아요? 유치권하고 똑같은데 그 전당포 주인이 갖는 권리는 돈 빌리는 사람과 전당포 주인 사이에 계약을 통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유치권이라고 하질 않아요. 질권이라고 하지. 다르죠? 유치권은 당사자들 약정을 통해서 생기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 법률 규정에 의해서 생깁니다. 법정 담보물권이 유치권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당사자들 약정을 통해서도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다. 틀린 지문으로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당사자들 약정을 통해서는 유치권은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법정 담보물권입니다. 아시겠죠? 유치권의 뜻하고 법정 담보물권의 특징. 이외에도 뭐 우선 변제 받을 권리가 없고 물권적 청권 인정 안 되고 물상대위 인정 안 되고 등등 몇 가지 특징들이 더 있는데 나중에 이해하고 법정 담보물권인 건 머릿속에 딱 쐐기를 박습니다. 따라서 유치권을 취득하기 위한 성립요건, 법률 행위에 의한 취득이 없으니까 계약을 통한 취득이 없고 법률 규정에 의한 취득만 있으니까 당연히 이 요건도 법에서 정해놨겠죠. 요러한 경우 유치권이 성립한다라고. 그 요건이 5개입니다. 이 5개를 이제 외우셔야 됩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유치권 성립 요건 5개. 첫째, 다른 사람 물건이어야 돼요. 당연합니다. 이거는. 물건에 대해서 반환을 거절하는 게 유치권의 본질인데 자기 물건을 자기 자신한테 반환 거절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물건 자체는 누구 거여야 돼요? 다른 사람 거. 꼭 채무자 소유가 아니어도 됩니다. 어쨌든 다른 사람 거여야 돼요. 유치권자 소유가 아니어야 돼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로 아까 채권이 뭐에 관해서 생겨야 된다 그랬어요? 물건에 관하여 생겨야 된다 그랬어요. 이거를 물건과 채권 사이의 결련관계라고 합니다. 결련관계란 밀접한 관련, 이걸 결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깨끼리 딱 붙어있다 이런 뜻이에요. 밀접한 관련을 결련관계라고 하는데 이게 애매해요 좀. 법에서는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고 해놨습니다. 그럼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뭐냐? 조금 쉽게 설명하면 물건 때문에 생긴 채권이에요. 근데 물건 때문에 생긴 채권이라 하더라도 이 채권이 과연 물건과 결련성이 있냐 없냐를 판단하는 게 애매한 것들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임대차 보증금.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줘요. 그럼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때까지 그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냐? 그럼 임대차 목적물과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 사이에는 결련관계가 인정돼야 되는데 과연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이 그 임대차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냐의 문제가 생겨요. 보증금 반환 채권이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아니라 그래요. 우리 판례는 결련성이 없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스스로 어떤 채권을 물건과 결련성이 있냐 없냐를 판단해서는 안 되고요. 애매하기 때문에 기준 자체가 말이 애매하잖아요. 그렇죠? 요런 채권은 인정된다라고 못을 박아놓으면 괜찮은데 법에서는 그냥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고만 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채권이 과연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냐?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면 유치권이 인정되고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라면 유치권 인정 안 되는데 그 구별이 어렵단 말이에요. 구별이. 그래서 나중에 법원이 인정한 것과 인정하지 않은 것을 구별하셔야 돼요. 이게 시험 문제 말 나와요. 이런 채권이 유치권이 인정되냐 안 되냐 그래서 물어보는 게 많이 나옵니다. 나중에 결련관계가 인정되는 것, 안 되는 것을 구별하실 때 가장 기본적인 게 비용 이거 인정돼요. 목적물에 지출한 비용, 수리비 이런 것들. 예? 전향적으로 결련관계 인정돼요. 반면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보증금 이런 거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 이것 말고 더 있어요. 더 있는데 일단 오늘은 간단하게 물건과 채권과의 결련관계가 필요한데 그 결련관계라는 게 애매하니까 나중에 결련관계가 인정되는 것과 안 되는 것들을 좀 구별해야 되겠구나. 오늘 일단 비용은 인정되고 보증금은 인정 안 되는구나. 이렇게 말해요. 두 번째 거래. 세 번째가 채권이 변제기에 있어야 돼요. 보세요. 갑이 자동차 수리를 맡기는데 단골이에요. 1년에 갑이 을한테 맡기는 자동차 수리비만 한 300만 원 이상씩 꼬박꼬박 찍혀요. 을의 입장에서는 아주 우수 고객이죠. 네? 근데 하루는 수리를 맡기러 왔는데 갑이 을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오늘 돈이 없고 다음 주가 월급날인데 수리비는 다음 주에 주겠다. 자동차는 오늘 좀 찾아가자. 그랬더니 을이 오케이. 할 수 있죠? 있어요. 만약에 갑이 자동차는 오늘 찾아가고 수리비는 일주일 뒤에 주기로 하면 아직 수리비 채권은 변제기가 안 된 거죠. 일주일 뒤죠. 변제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으니까 을은 유치할 수가 없고 약속대로 저녁 때 갑이 자동차를 찾으러 오면 반환을 거절하지 못하고 자동차를 돌려주게 되는 거예요. 그럼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겠죠. 아직 변제가 도래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채권이 변제기가 도래해야 유치권은 성립하게 됩니다. 당연히 유치권자가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어야 돼요. 유치권의 개념 자체가 점유예요. 그리고 이 점유는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어요. 훔치거나 그러면 안 돼요. 말이 농작물을 훼손시키고 도망갔어요. 을이 못 잡았어요. 갑의 집에 가서 숨었어요. 말이. 을이 갑한테 가서 야, 네 말이 내 농작물을 훼손시키고 100만 원에서 손해배상 내놔. 갑이 야, 나중에 줄게. 나중에 와. 그럼 말이라도 내놔. 그거라도 유치하고 있게. 갑이 안 줘. 을이 밤에 몰래 가서 말을 끌고 왔어. 유치권 인정되지 않습니다. 적법하게 점유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좀 전에 갑이 을에게 자동차 수리를 맡기면서 자동차는 오늘 찾아가고 수리비는 다음 주에 주기로. 을이 오케이. 둘이 약속했죠. 유치권 성립하지 않았죠. 그럼 둘이 합의해서 유치권을 성립시키지 않을 수 있죠. 그걸 유치권 성립을 배제하는 특약이라고 해요. 이 특약이 있으면 유치권 성립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게 없어요. 유치권 성립을 배제하는 특약이 없어요. 5가지가 요건입니다. 외우세요. 이건 외우시는 거예요. 대충 이해가 됐으니까 암기. 타입 물건일 것, 결련관계가 인정될 것, 변제가 있을 것, 적법 점유할 것, 유치권 성립을 배제하는 특약이 없을 것. 하나 추가. 아까 유치권은 법정 담보 물권이라고 그랬죠. 법에서 정한 요건만 갖추면 당연히 인정되는 담보 물권임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뭐 할 수 있어요? 배제 특약할 수 있죠? 그럼 유치권 성립하지 않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틀린 질문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유치권은 법에서 정한 요건만 갖추게 되면 법에 의해서 당연히 인정되는 담보 물권이므로 당사자가 합의로 유치권 성립을 배제할 수는 없다. X 이렇게 출제가 된 적이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요건은 다사익 여건 머릿속에 꽉 박으시면 되죠. 분명히 오늘 꽉 박았는데 다음 주에 갔더니 다 빠져버렸어. 어디로 갔는지. 그렇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자꾸 외우려는 노력을 하세요. 자, 이렇게 취득한 유치권을 가지고 뭐 할 수 있는가? 권리가 나옵니다.
일단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유치할 권리예요. 언제까지? 돈 받을 때까지. 이 누구한테 주장할 수 있어요? 채무자 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는 물권. 누가 와서 물건을 내놓으라 하더라도 못 주겠다고. 만약에 이 말이요, 갑소유가 아니라 병소유예요. 갑이 말을 빌려서 쓰고 있었어요. 근데 훼손시켰어요. 그런 말을 유치할 수 있죠? 갑이 아니라 소유자가 와서 내놓으래. 안 줄 수 있어요. 나 돈 못 받았다. 못 준다. 그러니까 유치권은 채무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도 주장이 가능합니다. 심지어요, 목적물이 경매되더라도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아요. 원래 목적물이 경매되면 그 목적물에 존재하고 있던 담보물권은 깡그리 소멸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왜? 대가로부터 뭘 받아요? 우선 변제를 받아요. 근데 유치권자는 우선 변제는 없어요. 그런 게. 그러니까 목적물이 경매되더라도 끝까지 살아남는 권리가 뭐예요? 유치권. 살아남아서 뭐 하는 거예요? 나 돈 받을 때까지 누구한테도 물건 못 줘. 이게 유치권의 본질입니다. 아시겠죠? 누구에게도 주장이 가능하다. 두 번째로 경매권이 있어요. 원래 담보물권자들은 목적물을 경매하는 이유가 뭐예요? 경매 대가로부터 우선 변제 받으려고 경매를 넣는 거예요. 근데 유치권자는 경매되더라도 살아남고 대신 경매 대가로부터 우선 변제 따위는 안 받는다 그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매권을 인정해줘요. 그래서 이 경매권은 유치권자가 경매 대가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기 위한 경매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채무자를 협박하기 위한, 너 돈 안 갚으면 경매 넣어버린다 이런 식으로. 어쨌든 우선 변제를 위한 경매는 아니라는 거. 세 번째로 이걸 경매를 넣으려고 봤더니 한 15년 된 차예요. 경매해봐야 20만 원도 안 나와. 수리비도 안 나올 것 같아. 그럼 경매해봐야 의미 없죠? 그러면 얘가 법원에다가 판사님 이거 경매해봐야 얼마 안 나오는데요. 그냥 이거 제가 직접 요 20만 원에 충당할게요. 그래서 경매 절차에 의하지 않고 유치하는 목적물 자체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채권 변제에 충당을 할 수가 있는, 이걸 간이 변제 충당이라고 합니다. 쉽게 생각하세요. 목적물 자체의 소유권을 가져감으로써 누가? 유치권자가 그 목적물 자체를 어디에 충당하는, 수리비 20만 원에 충당하는 이런 권리를 간이 변제 충당이라고 합니다. 두 개를 조심하세요. 묶어서 기억하셔야 돼요. 을이 갑의 말을 유치하고 있는데요. 마을에 관광을 온 병이 을한테 오더니만 이 말 1시간만 빌려 타자고. 1시간만. 1시간만 빌려 타면 5만 원 주겠다고. 을 솔깃하죠. 에? 돈 맛을 알게 됩니다. 을이. 그래, 관광객 20명한테만 빌려주면 하루에 8시간만 빌려주더라도 5, 8에 40, 이틀에 80, 3일만 빌려주면 100만 원 회수할 수 있네. 이런 생각하죠. 네, 이렇게 유치 목적물을 타인에게 빌려주는 게 가능하냐? 안 돼요. 유치권자는 이렇게 해놨어요. 채무자의 승낙이 없이는, 갑의 승낙이 없이는 유치하는 이 목적물을 사용해서도, 타고 돌아다녀서도, 타인에게 빌려줘서도, 담보 제공하고 돈을 빌려서도 안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채무자 승낙 없이는 유치물을 사용, 대여, 담보 제공하지 못한다. 이게 유치권자의 의무예요. 의무인데 이 의무를 뒤집으면 어떻게 되죠? 채무자의 승낙 없이 사용, 대여, 담보 제공하지 못한다를 뒤집으면 어떻게 돼요? 승낙을 받으면 할 수 있다. 그게 권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직접적으로 그런 권리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의무를 뒤집었더니 이런 권리가 나오게 돼요. 채무자의 승낙을 받아서 유치물을 사용하거나 대여하거나 담보 제공할 수 있는 이런 권리가 하나 생기게 됩니다. 자, 그래서 병이 와가지고 1시간에 5만 원 빌려달라 그랬어요. 을이 갑에게 전화를 딱 했어. 야, 너 지금 당장 100만 원 갚을 돈 없지? 없어.
근데 관광객들이 이거 빌려달라 그런다. 내가 이거 빌려주고 5만 원을 받아가서 여기에 충당할게. 그랬더니 갑이 오케이 승낙을 했어요. 그럼 우리는 빌려줄 수 있죠. 빌려주고 5만 원 받았죠. 이 5만 원을 과실이라고 해요. 이 5만 원을 을이 갑에게 줘요? 지가 먹어요? 지가 먹어요. 먹어서 어디에 충당해요? 채권 변제에 충당을 해요. 이렇게 과실수취권이 있게 됩니다. 유치권자에게 인정되는 이 과실수취권은 전제가 이거예요. 그럼 반대로 지멋대로 빌려주고 5만 원 받았어. 이거 을이 못 먹습니다. 갑에게 돌려줘야 돼. 그렇죠? 묶어갖고 이렇게 채무자 승낙을 받아서 사용되어 담보 제공할 수 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이익을 과실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채권 변제에 충당할 수 있는 이런 권리가 있습니다. 유치권자. 마지막으로 이 말을 유치하면서 을이 이 말 굶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먹여야 돼요. 잘 돌봐줘야 돼요. 근데 먹을 때 이 자식 이 말이 주댕이가 고급이에요. 각설탕만 먹어요. 건초 따위는 거들떠다보지 않고요. 각설탕만 먹거나 조금 각설탕이 지겨지면 당근만 먹어요. 다른 건 쳐다도 안 봐. 돈이 무지하게 들어요. 갑이 100만 원을 갚으러 왔는데 그 사이에 이 말이 처먹은 게 벌써 200만 원어치를 처먹었어요. 그럼 을은 농작물 손해배상 100만 원 외에 말이 처먹은 거 200만 원도 받아내야 되죠. 받아낼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비용 상환 청구권. 여기에 유치권자에게 인정되는 권리 6개예요. 요건 5개 외우시고요. 권리 6개 머릿속에 넣으세요. 세부적인 내용은 나중에 봐도 됩니다. 이 뼈대를 딱 세워놔야 가지를 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권리 6개. 네? 어렵지 않죠? 안 어려워요. 의무가 2개가 있습니다. 하나가 이거예요. 채무자의 승낙 없이는 유치물을 사용해서도 남에게 빌려줘서도 담보를 제공하고 돈을 빌려서도 안 되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규정이 돼 있다 그랬어요. 의무가. 또 하나가 말을 함부로 다루면 돼요, 안 돼요? 말을 막 지지고 갈기 다 뽑아놓고 맨날 책지로 때리고 그러면 안 돼요. 잘 돌봐야 돼요. 이걸 주의 의무라고 하는데 어떤 주의 의무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무예요. 민법상 주의 의무가 2개가 있어요. 뭔가 물건을 보관을 하고 잘 돌봐야 되는데 그 보관하면서 잘 돌봐야 될 의무가 2개가 있어. 자기 물건하고 동일한 주 의무. 자기 물건처럼 다뤄야 될 의무가 있고요. 선량한 관리자처럼 다뤄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어떤 게 엄격하냐? 선량한 관리자의 주 의무가 더 엄격해요. 근데 유치권자는 유치하는 말을 유치 목적물을 자기 물건보다도 더 조심조심 다뤄야 될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이거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라고 합니다. 이런 의무가 있는데 갑이 갚을 돈은 없고 을이 뭐 말을 유치한다 그래서 말이 보고 싶어서 가봤어요. 가봤더니 을이라는 놈이 말을 묶어놓고 채찍질을 하고 인두로 막 지지고 말이죠. 농작물 토해내라고 갈기를 뽑고 막 이러고 있어요. 을이 의무를 위반하고 있죠. 위반했어요. 위반하면 그 자리에서 갑은 말 돌려달라. 그럼 을은 말을 돌려줘야 돼. 말을 돌려주면 유치권은 소멸하죠. 이거를 유치권 소멸 청구라고 해요. 꼼짝없이 을은 말은 돌려줘야 돼요. 이렇게 의무를 2개를 부과하고 유치권자가 그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채무자는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자, 요건 5개, 권리 6개, 의무 2개. 세팅되지요? 네, 됐습니다. 하나 남았어요. 유치권 소멸 사유. 다른 건 다 나중에 보고 물권 일반적 소멸 사유, 담보물권의 공통된 소멸 사유 다 나중에 보고 유치권 특이한 소멸 사유 2개만 생각합니다. 하나가 이거예요.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하는 유치권 소멸 청구. 예? 의무를 두 개, 이 의무 다 유치권자한테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유치권자에게만 있는 의무를 위반했을 때 소멸 청구. 당연히 유치권 특유의 소멸 사유예요. 그렇죠? 유치권에만. 또 하나가요. 지금 우리 100만 원 채권이 있는데요. 이 말의 가격이 1억짜리예요. 말값 되게 비싸죠? 특히 승마용이나 경주용 말 같은 것들은 뭐 1억 이런 건 뭐 유도 아니죠. 막. 호주에서 수입하는 거 이런 것들은 무지하게 비쌉니다. 말값만 해도. 그렇죠? 아시죠? 그래서 이제 말 길러가지고 경마장에 이렇게 제공하는 사람들도 있죠. 말값이 비싸니까. 물론 잘 달려야 되죠. 경마나 또는 그 뭐죠? 이거 사이클? 그걸 뭐라 하죠? 경정. 어? 경정. 예? 경륜. 경령. 경정은 뭐죠? 이건가? 이것도 또 뭐 이렇게 돈 거나? 뭐 하여튼 뭐 경자 들어가는 게 몇 개 있어. 그리고 이제 강원랜드 이런 게 있죠. 그런 걸 왜 하나 모르겠어요. 도박공화국 같아. 그래도 이제 미국보다는 낫죠. 마카오나 이런 데보다는. 도박 같은 건 손대지 마세요. 절대로 손대시면 안 돼요. 돈을 따겠다는 그런 환상은 버리세요. 절대로 딸 수가 없죠. 제가 안 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도박을 절대로 안 합니다. 고수도 못해요. 저는. 잘할 것 같죠. 그런 거에 빠지면요. 저는 손모가지 분질르기 전에는 못 태어나와요. 제가 제 성격을 잘 알아요. 아예 시작도 안 합니다. 그런 것들은 아예. 지금까지 로또는 가끔 가서 5천 원 주고 사요. 그럼 5천 원만 날리면 그만이니까. 강원랜드도 안 가봤고 경마장도 가본 적 없고. 아예. 그래서 인터넷 뭐 오락으로 하는 게임도 해본 적 없고. 옛날에 한번 비스무리한 거에 빠진 적이 있어요. 인형 뽑기에. 인형 뽑기도 거의 도박이에요. 그것도 한번 빠지면요 미쳐요 사람이. 그거 한 3달 미쳐갖고 돌아다니면서 고시 공부할 때 집에 인형이 막 못 끊어요. 저는 그런 거 한번 빠지면. 딱 끊는 계기가 생겼어요. 왜 끊었을까요? 어느 날 인형이 안 들어있고요. 바닷가재가 들어있었어요. 한동안. 바닷가재가 들어있었어요. 인형이 안 들어있고. 그 바닷가재를 딱 보는 순간 이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 그러니까 뭐 얘기하다가 일로 갔지? 이 말 가격 얘기하다가 갔네요. 그렇죠? 비싸다. 말 1억부터 시작해가지고. 자, 어쨌든 을이 받을 돈은 100만 원인데 얘는 얼마짜리를 지금 유치하고 있어요? 1억. 100배가 넘는 물건을 유치하고 있어요. 1억짜리를 뭐 경마나 이런 데 쓰면 훨씬 더 많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데 지금 100만 원 때문에 1억짜리 물건이 썩히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갑이 다른 물건을 갖다 주고 을에게 다른 물건을 갖다 주고 말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어요. 말을 돌려달라는 게 뭐예요? 유치권 소멸 청구. 그걸 상당한 다른 담보 제공에 의한 유치권 소멸 청구라고 합니다. 이렇게 상당한 다른 담보를 제공해야 돼요. 이때 상당한은 보세요. 을이 100만 원 받을 게도 1억짜리를 유치하는 거니까 경제적으로 손실이 크지요. 그런데 갑이 또다시 1억짜리를 갖다 맡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얼마짜리 갖다 맡기면 돼요? 한 100만 원짜리. 그래서 요 상당한의 뜻은 유치 목적물 가액에 상당한이 아니고 요 채권액에 상당한의 뜻이 됩니다. 이런 걸 갖다 맡겨야 돼요. 그런 걸 맡기고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갑이 한 100만 원짜리 물건을 가져오진 않고요. 닭을 한 마리 가져왔어요. 닭. 금닭이 아니에요. 3,000원짜리. 3,000원짜리 닭을 한 마리 모가지를 비틀어 갖고 온 다음에 을에게 주면서 말 돌려달라 그러면 을이 돌려줄까요? 안 돌려주겠죠. 거절을 할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만약에 값이 상당하지 않은 담보를 가져오게 되면 을은 거절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담보 제공에 대해서는 유치권자 을에 뭐가 필요하다? 승낙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어쨌건 이렇게 유치권은 채무자가 상당한 다른 담보를 제공하고 말 돌려달라는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 이런 독특한 소멸 사유가 있습니다. 유치권 소멸 사유 2개,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하는 유치권 소멸 청구와 상당한 다른 담보 제공에 의한 유치권 소멸 청구라는 2가지 기본적으로 유치권의 특이한 소멸 사유가 있다. 이 정도 기억하시면 돼요. 됐죠? 유치권의 뜻, 특징 하나 더 있지만 오늘은 요거 하나, 성립요건 5개, 권리 6개, 의무 2개, 유치권 소멸 사유 2개, 딱 요렇게만 뼈대를 잡아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판례 같은 걸 조금 더 추가하시면 유치권 문제는 충분히 다 맞출 수 있습니다. 끝났지요? 네, 이제 저당권 하나 남았습니다. 조금 쉬었다 보겠습니다.